스크린 위에서 그는 중력을 거스르며 허공을 가르는 불사신과 같았습니다. 수십 명의 악당을 단숨에 제압하며 2층 높이에서 거침없이 뛰어내리는 모습은 대한민국 액션 영화의 황제 용팔이 박노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강철 같은 주먹에 환호했지만 정작 그가 신은 번쩍이는 가죽 구두 안에서 지옥 같은 고통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뇨병이 혈관을 타고 흘러 발끝을 검게 썩게 만들고 있었지만 그는 촬영을 멈추지 않기 위해 괴사된 발가락을 스스로 잘라내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살이 썩어가는 고통보다 배우로서 잊혀지는 것이 더 무서웠던 남자, 박노식.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처절하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갈아 필름에 새겨 넣은 그 처절한 마지막 투쟁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이면서도 위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단순히 한 배우의 필모그래피만 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가 숨쉬고 싸웠던 시대의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박노식이 전성기를 누렸던 1960년대와 7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가장 억눌려 있던 시기였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었고 휴전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첩벌한 생존투쟁이었습니다. 거리는 실직자들과 전쟁 미망인 그리고 구두 닦기 소년들로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실감과 패배의식이 자리잡고 있었고 동시에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동물적인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골목마다 주먹들이 활개쳤고 공권력은 아직 대중에게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약한 자는 짓밟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사회 저변에 암묵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대중문화, 특히 영화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스크린 속에서만큼은 현실의 고단함을 잊고 싶어 했습니다. 복잡한 논리나 치유한 설교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악한 놈들을 시원하게 박살내고 약한 여인과 아이들을 지켜주는 단순하고 강력한 영웅. 내일 당장 굶주릴지라도 오늘만큼은 비굴하지 않은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친 진짜 사나이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박노식이라는 인물은 시대의 부름에 완벽하게 응답했습니다. 1930년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난 그는 태생부터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구한말의 아들이었습니다. 여수는 아름다운 도시이지만 동시에 거친 뱃사람들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해방, 전북의 혼란, 그리고 여순 사건 같은 비극적 현대사를 온몸으로 통과하며 소년 박노식의 내면에는 강인한 생존 본능이 깊이 뿌리내렸을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체격이 남달랐습니다. 당시 한국 남성들의 평균 체격이 지금보다 훨씬 작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박노식의 풍채는 어디서나 눈에 띄는 것이었습니다. 떡 벌어진 가슴과 두꺼운 목,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압도하는 눈빛은 그가 배우가 되기 전부터 이미 그를 보통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연기 수업을 통해 만들어진 엘리트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그리고 삶의 바닥에서 굴러먹으며 몸으로 체득한 날것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영화에 입문한 그는 처음부터 주연을 꿈꾸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단역 시절부터 빛났습니다. 스크린 한 구석에 있어도 관객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 덩치 큰 남자는 누구지?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멜로 영화의 유약한 남자 주인공들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바위산이 움직이는 듯한 중량감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1960년대로 접어들며 한국 영화계는 장르의 다양화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 액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액션 영화는 지금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할리우드 액션이 정교한 기술과 자본의 산물이라면 당시 한국의 액션 영화는 배우들의 맨몸이 전부인
그야말로 6탄전의 예술이었습니다. 와이어 액션도 컴퓨터 그래픽도 안전한 매트리스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감독이 큐를 외치면 배우들은 흙바닥을 구르고 유리창을 깨고 2층 높이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맞으면 아프고 찢어지면 피가 나는 진짜 싸움이 카메라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은 박노식에게 최적의 무대였습니다. 그는 몸을 살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몸을 던져 부딪힐 때 느껴지는 고통과 충격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동시대 액션 스타였던 장동희, 황해, 허장강 등과 함께 소위 액션 군단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박노식은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습니다. 장동희가 묵직하고 중후한 보스 기질을 가졌고 허장강이 날카롭고 비열한 악역의 미학을 보여줬다면 박노식은 활화산 같았습니다. 그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였고 관객들은 그 위험한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액션 스타일은 기술적이라기보다는 파괴적이었습니다. 화려한 무술 동작보다는 묵직한 주먹 한 방, 상대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는 괴력, 수십 명의 적에게 둘러싸여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돌진하는 저돌성, 이것이 박노식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맞아 쓰러질지언정 무릎 꿇지 않는 남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미지는 당시 한국 남성들이 꿈꾸던 이상향이었습니다. 낮에는 산사에게 굽신거리며 가난 때문에 가족에게 미안해야 했던 수많은 가장들이 극장에서 박노식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박노식이 스크린 속에서 악당의 턱을 날릴 때 관객들은 자신들을 짓누르는 가난과 부조리가 함께 날아가는 듯한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억눌린 시대의 분노를 대변하는 사제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1960년대 중반 한국 사회가 경제개발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시절 개인의 희생은 미덕으로 강요되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육체노동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그 시절 터질 듯한 근육과 땀방울은 노동하는 남자의 숭고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펜대를 굴리는 인텔리가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 세상을 바꾸는 행동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그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박노식의 연기에는 묘한 페이소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강하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고 거칠지만 속 깊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악당을 때려 눕히고 돌아설 때 그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은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의 그것과 겹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주먹에 환호했지만 사실 그의 눈빛에 위로받았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참고 산다. 너희도 버텨라. 그가 온몸으로 웅변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박노식이 단순한 액션 배우를 넘어 국민 배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그리고 수많은 아류작들이 쏟아져 나와도 결코 그를 대체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박노식은 다작 배우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1년에도 수십 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에서 멜로 영화 조연을, 오후에는 경기도의 채석장에서 액션 영화 주연을, 밤에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 또 다른 영화를 찍는 살인적인 스케줄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 시스템은 독특해서 인기 배우 한 명에게 수많은 제작사가 매달리는 구조였습니다. 흥행 공식이 생기자 충무로의 모든 시나리오는 그에게 몰렸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밀려드는 스케줄 속에서 그는 쉴 틈 없이 자신을 소모했습니다.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촬영장을 누볐습니다. 어쩌면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배우로서 전성기는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물이 들어왔을 때 너를 저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과도한 열정과 멈추지 않는 질주가
훗날 그의 육체를 갉아먹는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 화려했던 1960년대 태양 아래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60년대가 저물어가고 1970년대가 다가오던 무렵 박노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영화사에 길이 남을 운명적인 캐릭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분신이자 또 다른 이름 용팔이였습니다. 1970년 대한민국은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전국이 생활권으로 묶였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공장의 굴뚝에서는 24시간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눈부신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몰려든 수많은 젊은이들은 낯선 도시의 냉대와 싸워야 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답답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이 꽉 막힌 현실의 채점을 뚫어줄 한 방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효천 감독의 영화 팔도 사나이가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박노식은 운명과도 같은 배역을 맡게 됩니다. 바로 전라도 사투리를 걸쭉하게 쓰며 의리와 주먹 하나로 세상을 평정하는 산내 용팔이의 원형이었습니다. 사실 용팔이라는 캐릭터가 처음부터 박노식만을 위해 준비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노식이 그 옷을 입는 순간 캐릭터는 생명을 얻고 펄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본에 적힌 대사를 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 그리고 살아온 거친 인생의 경험을 모두 끌어와 캐릭터에 불어넣었습니다. 아따 성님, 그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는 단순한 지방색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소외받고 억눌려 있던 지방 출신 사람들의 서러움을 대변하는 목소리였고 서울 중심의 엘리트 문화에 날리는 통쾌한 반격이었습니다. 박노식의 사투리는 촌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표준어보다 강력하고 호소력 짙은 무기였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말투 하나, 손짓 하나에 열광했습니다. 극장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스크린 속 박노식이 악당을 걷어찰 때마다 관객들은 발을 구르며 통쾌해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본격적인 용팔이 시리즈가 기획되었습니다. 돌아온 용팔이, 용팔이 상경기, 운전수 용팔이 등 제목에 용팔이만 들어가면 흥행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박노식은 이제 단순한 인기 배우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용팔이라는 캐릭터는 독특했습니다. 그는 세련된 제임스 본드도 아니었고 홍콩 영화 속 비장한 협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낡은 전투복이나 촌스러운 양복을 걸치고 때로는 번거로운 모자를 눌러쓴 채 시장통을 누비는 그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형님, 삼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약한 상인이 깡패에게 터무니없이 당하는 꼴을 못 보고 시골 처녀가 서울놈들에게 희롱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따위는 용팔이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뒤치는 나중에 생각하는 그 무모한 정의감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촬영 현장을 회상하는 원로 영화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박노식의 용팔이 연기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진짜였어요. 액션씬을 찍을 때 합을 맞추긴 하지만 감정이 고조되면 진짜로 주먹이 나가기도 했죠. 상대 배우들이 겁을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스턴트맨이 주저하자 비켜 하고 소리치더니
본인이 직접 몸을 날렸다고 합니다. 온몸에 파편이 박혀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괜찮아, 찍어라, 껄껄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박노식은 리얼리티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관객을 속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카메라의 눈을 속여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기술적인 영의보다는 투박하더라도 진짜 땀과 진짜 고통이 담긴 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돈을 내고 극장을 찾아준 관객에 대한 예의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용파리 시리즈의 액션씬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질은 화려한 무형이 아니라 처절한 난투극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옷이 찢어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거친 싸움. 그 속에서 관객들은 진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잘 작성된 각본 속에 가짜 싸움이 아니라 마치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실제 싸움 같은 긴장감이 스크린을 뚫고 나왔습니다. 용파리 신드롬은 극장 밖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에서 박노식의 흉내를 내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술자리에서 요즘 세상엔 용파리 같은 놈이 필요해라며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통을 트워주는 산소 같은 존재였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도 많습니다. 지방 촬영을 갔을 때 동네 건달들이 몰려와 행패를 부리며 촬영을 방해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를 때 분장하던 박노식이 뚜벅뚜벅 걸어나와 곡끄러워서 연기 못하겠구만, 너희는 못하는 놈들이여 라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그의 기세에 건달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결국 형님 죄송합니다라며 도망쳤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무용담일 수도 있지만 당시 그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에피소드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는 한국 영화 최초로 스타 시스템의 위력을 증명한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만 걸리면 극장 앞에는 장사진이 쳐졌고 안표상들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영화 제작사들은 그를 모셔가기 위해 돈다발을 싸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는 한국 영화계 최고의 블루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수 배우에게 양날의 검인 인기를 유지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대가로 배우의 이미지와 육체는 빠르게 소모되었습니다. 박노식은 1년에 수십 편의 영화를 찍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용파리가 되었다가 밤에는 독립군이 되었다가 새벽에는 형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쉴 틈 없는 스케줄은 강철 같던 그의 몸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에서 포상은 일상이었습니다. 삐고 부러지고 찢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식이 아프다는 소문이 나면 제작사들은 불안해했고 관객들은 실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진통제를 삼키며 촬영장에 나갔고 괜찮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불규칙한 식생활과 만성적인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잦은 술자리였습니다. 당시 영화계 분위기는 술 잘 마시는 게 남자다운 것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동료들과 어울려 밤새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휴식이었습니다. 박노식 역시 호탕한 성격 탓에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거대한 체격만큼이나 주량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몸속에서는 이미 무서운 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신묵의 살인자, 당뇨병이었습니다. 당뇨병은 당시 부자병이라 불리며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저 오줌에 당이 조금 섞여 나오는 것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박노식 역시 자신의 강인한 체력만 믿고 초기 증상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갈증이 심해지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상처가 쉽게 낫지 않는 신호들이 계속되었지만 그는 요즘 너무 무리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만약 이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몸을 돌아봤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는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대중의 환호는 달콤한 마약과 같아 그를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위험한 곳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는 용팔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의 나약함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전성기 1970년대 초중반, 박노식은 천하를 얻은 듯 했지만 사실 그는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는 불사신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병마라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분장실 거울 앞에 선 박노식은 전혀 다른 공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천하무적 용팔이었지만 속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박노식의 연기 인생은 가장 기하고도 처절한 국면에 접어듭니다. 스크린 위에서 그는 여전히 천하무적의 용팔이었지만 카메라 앵글 밖에서는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중환자였습니다. 당뇨병이 가져온 재앙, 족부 괴사가 본격적으로 그의 발을 덮친 것입니다. 족부 괴사는 당뇨병 환자가 겪는 가장 끔찍한 합병증 중 하나로 혈액순환이 막힌 발가락 끝 세포가 검게 변하고 썩어 들어가면서 지독한 악취를 풍깁니다. 살이 썩는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의 한계치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박노식에게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우로서의 사망 선고였습니다. 액션 배우가 다리를 못 쓴다는 것은 곧 폐기 처분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는 이 끔찍한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결심한 듯했습니다. 괴사가 진행되는 발을 누구에게도 보여주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무좀이 심해졌다거나 촬영 중 발을 다쳤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 안에서 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썩어가는 발을 소독했습니다. 검게 변한 살점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몸을 배신한 육체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당시 영화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대기실 근처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 요즘 박 선생님이 발을 저는 것 같다. 살이 썩는 냄새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새어나오기 마련이었습니다. 박노식은 이 냄새를 감추기 위해 진한 향수를 뿌리거나 강한 냄새가 나는 파스를 온몸에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박 선생님이 워낙 깔끔해서 향수를 좋아하시나 보다, 혹은 액션을 많이 하시니 파스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지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몇몇은 그 냄새 뒤에 숨겨진 죽음의 기운을 감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촬영장에서 보여준 투혼에 가까운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회사 촬영이 진행되면 발이 퉁퉁 붓습니다. 보통 신던 구두가 들어갈 리 만무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걷기는커녕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식은 촬영 스케줄을 펑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어오른 발을 억지로 구두에 집어넣었습니다. 붕대를 침침 감아 억지로 압박한 뒤 딱딱한 가죽 뒤두를 씹는 과정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발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두 뒤꿈치를 꺾어 신거나 더 큰 치수의 신발을 구해 깔창을 여러 개 깔아 신었습니다. 억지로 굽혀놓은 발에서는 피와 고름이 터져나와 양말을 적셨지만 겉으로는 반짝이는 구두가 그 참상을 가려주었습니다. 액션 큐 감독의 외침과 함께 방식은 시작되었습니다. 썩어가는 발로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상대를 걷어찼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충격은 뇌를 관통하는 듯한 격투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비장한 표정을 짓는 것을 봅니다. 관객들은 그것을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당을 향한 분노의 표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 아파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어서 짓는 본능적인 고통의 일그러짐이었습니다. 한 번은 촬영 도중 휴식 시간에 그가 구두를 벗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본 후배가 "형님, 발 좀 편하게 하시게 신발 좀 벗으시죠."
그때 박노식은 버럭 화를 내며 남이 신든 벗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평소 후배들에게 다정했던 그였기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신발을 벗었다가 피 젖은 양말이 보일까봐, 그리고 한 번 벗으면 부어오른 발 때문에 다시는 신발을 신을 수 없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화는 후배를 향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들키고 싶지 않은 방어 기제가 분명했습니다. 이 시기에 전설처럼 떠도는 너무 끔찍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괴사된 발가락을 스스로 혹은 병원에서 몰래 절단하고 곧바로 촬영장에 복귀했다는 이화입니다. 의학적으로 괴사된 부위는 절단해야만 폐혈증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번에 안정을 취하고 수술해야 한다고 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노식에게 이번은 곧 촬영 중단, 나아가 계약 파기와 배우 은퇴를 의미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병원을 찾아가 촬영이 급하니 일단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꿰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말도 안 된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만류했지만 박노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처치만 받은 채 마취가 덜 깬 몽롱한 상태로 혹은 진통제를 삼키고 다시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가락이 잘려나간 자리에 붕대를 감고 다시 액션화를 싣는 그 모습은 인간 승리라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파괴에 가까운 처절함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자신을 학대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명예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박노식은 강하다라는 스스로가 만든 신화에 갇혀버린 한 인간의 비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관객들에게 약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했습니다. 용팔이가 발가락이 썩어서 휠체어를 탄다는 뉴스가 나가는 순간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세계가 무너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강한 남자로 남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 대가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육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발에서 시작된 괴사는 점점 위쪽으로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걷는 것조차 눈에 띄게 불편해졌고 영화 속 그의 액션은 예전처럼 날렵하지 못했습니다. 편집 기술과 대역의 도움으로 간신히 가리고 있었지만 눈썰미 좋은 관객들은 용팔이도 이제 늙었구나며 혀를 찼습니다. 그 말을 듣는 박노식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늙어서가 아니라 아파서인데 내 몸이 썩어가고 있어서. 그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술로 달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술은 다시 혈당을 높이고 병세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며 한국 영화계 트렌드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덕화, 안소희 등이 주도하는 에로티시즘 영화가 유행하고 젊은 청춘 스타들이 부상했습니다. 투박한 주먹 액션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육체의 붕괴, 이 이중고 속에서 박노식의 싸움터는 촬영장에서 병실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중후반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지만 사람들은 그를 노익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다 그것은 노익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존재 증명을 위한 티투섬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박노식의 병은 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발가락을 갉아먹던 당뇨병은 더 깊고 은밀한 곳, 바로 생명의 정수라 불리는 심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 몸이 배출해야 할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지 못해 티가 독소로 변해 온몸을 돌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배우에게 얼굴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입니다. 하지만 요독증이 찾아오면 그 창문은 검게 그을립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안색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피부는 거칠어지며 얼굴과 몸이 퉁퉁 붓는 부종이 찾아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박노식은 낯선 남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생 다부진 근육과 건강한 구릿빛 피부로 사랑받았던 그에게
흑빛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얼굴은 받아들이기 힘든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기계의 힘을 빌려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혈액투석.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을 찾아 굵은 바늘을 팔에 꽂고 몇 시간 동안 누워 온몸의 피를 기계로 돌려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날아다니던 용파리가 좁은 침대에 묶여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 활동적인 그에게 이것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투석을 받고 나면 온몸에 기운이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장을 그리워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다시 배우 박노식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비록 주연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단역이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박노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주인공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아들 박중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중유 씨를 유쾌하고 카리스마 있는 배우로 기억하지만 1980년대 후반 그는 박노식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달고 방황하던 청춘이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의 존재는 아들에게 든든한 배경이자 동시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박노식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서툴고 투박했습니다. 전형적인 경상도나 전라도 아버지들처럼 그는 칭찬보다는 호통이 먼저였고 따뜻한 위로보다는 엄한 훈육을 앞세웠습니다. 특히 자신이 걷고 있는 배우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아들이 그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내심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배우가 그냥 하면 되는 줄 아냐? 정신이 있어야지. 그는 아들에게 혹독했습니다. 자신의 후계를 쉽게 대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중유 씨는 긴 무명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충무로의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반역을 전전하며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박노식은 그런 아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도와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노식 마음 한구석에는 조마심이 타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몸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이놈이 자리 잡는 걸 봐야 하는데 투석을 받으며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의 머릿 속에는 절박한 바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중유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알았기에 더욱 굳세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작은 배역부터 시작해 점차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작품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고 아버지 박노식 역시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박노식의 투병 생활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결코 가족과 동료 배우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남긴 것은 연기에 대한 열정과 배우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아들에게 전하는 무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투병과 싸움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으며 그가 남긴 발자취는 한국 영화사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마침내 1990년대 초 박노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상실이었지만 그는 영원히 기억될 배우로 남았습니다. 그의 연기 인생과 투광기는 한국 영화계에 진한 감동과 교훈을 남겼으며 후배 배우들에게는 불굴의 의지와 프로 정신을 일깨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박중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배우로서의 길을 꾸준히 걸어갔고 자신만의 색깔과 연기 세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바탕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세대를 넘어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박노식과 박중유, 두 부자의 이야기는 한국 연기사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오늘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박노식.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시대를 견뎌낸 한 인간이었고 그 고통과 열정은 스크린 너머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그의 삶과 예술은 끝없는 도전과 사랑,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빛나는 유산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